2월 둘째 주 해시태그 책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2월 둘째 주에 새로 나온 책들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한겨레가 왜 이 책들을 골랐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돌아보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들이 있었는지 또 브리핑을 해주십시오. 가장 주목했던 책 중에 하나가 대학과 권력이라는 책인데요. 김정인 춘천교육대 교수가 우리 한국의 근대 대학 100년 역사의 영역을 다뤘습니다. 일제 식민 통치 시기이던 1920년대부터서 그 이후에 보성, 숭실, 연희, 이화 등 사립 전문학교의 설립, 또 해방 이후 사학이 주도한 대학 권력의 형성, 또 70년대에는 국가가 개입하고 주도한 대학 권력,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시장 권력에 포섭된 대학들, 이런 대학과 권력 관계의 변천을 살펴보고 대학 개혁의 바람직한 미래 모델을 탐색합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기로 했다. 책 제목인데요. 영국의 여성 저널리스트가 2004년에 직접 설립한 국제자선단체죠. 용서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그 용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은 책인데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 용서하기 힘든 끔찍한 폭력적 피해, 부모나 자식이 살해당했거나 성폭행을 당했거나 반인도주의적 학대 또는 차별, 이런 끔찍한 폭력을 겪은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딛고 이 용서와 화해를 선택한 이유, 과정, 그리고 지금까지의 심정을 털어놓는 그런 증언들을 모은 고백록입니다. 공기의 연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일본인의 정서 혹은 일본인의 사회 문화적 분위기를 쓴 책인데, 그것을 분석할 때 공기라는 키워드로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 공기가 우리가 숨쉬고 마시는 그런 공기가 아니라 일본에서 이 용어는 분위기를 뜻합니다. 뭐 분위기 파악 못해, 혹은 지금 분위기가 그럴 분위기가 아니야 라고 할 때 일본에서는 공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개인이 이성적인 판단 혹은 의사결정을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고 어떤 거대한 어떤 그 사회 혹은 집단의 흐름, 큰 대세가 있는데 그 대세에 어쩔 수 없이 가담하게 되면서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러면서 종종 최악의 선택을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를 못하는지, 그런 묘한 일본 사회의 분위기, 그런 것들을 사회 문화적으로 분석한 책이고요. 한국이 소멸한다는 경제학자 전영수 씨가 저출산 고령화로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경제 성장이 지체되고 도시 지역의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간병살인은 일본 마이니치 신문 취재팀이 일본에서 빈발하고 있는 간병살인 사건을 취재한 결과물인데요. 노인을 간병하던 가족들이 그 간병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노인을 죽이는 이런 사건들을 간병살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의 내막과 간병의 부담을 떠맡은 가족들을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책으로 지금 현재 한국에서도 조금씩 현실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초솔로 사회는 독신자들을 오래 관찰해온 기업 홍보 전문가 아리카와 가즈가 2035년에는 비혼자와 이혼이 늘어나면서 일본의 인구 절반이 혼자 사는 초솔로 사회가 되리라고 예견하는 책입니다. 승인 욕구와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솔로들을 공략하기 위한 기업의 마케팅 기법과 혈연을 뛰어넘은 확장 가족의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책입니다. 한국에 온 괴짜 노인 그럼프라는 책인데요. 이 그럼프 할아버지는 핀란드 사람입니다. 근데 손녀가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근데 외국인들이 보기에, 특히 한국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은 항상 전쟁 날 것 같은 그런 위험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손녀 안위가 걱정돼서 한국을 찾아온 이 트럼프가 돼버렸군요. 괴짜 노인 그럼프, 투덜이 노인 그럼프가 한국을 처음 오면서 비행기 옆자리에 우연하게도 평창올림픽 지금 하고 있죠. 관계자와 동석을 하게 되는데, 그 한국인으로부터서 한국의 사회 문화 그리고 한국의 전반적인 역사까지 한국에 대한 이해와 폭을 넓혀가는 과정을
담은 책입니다. 소설이죠? 네, 소설입니다. 당나라의 뒷골목을 읽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중국 역대 역사에서 당나라는 가장 번성하고 풍요롭고 또 국제적으로 개방적인 열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교역을 하고 드나들었는데 그런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을 해서 당나라 시대 사람들은 또 굉장히 호방하고 풍류를 즐겼다고 합니다. 네, 파리일기는 사회학자이자 다작의 작가인 정수복이 정신적인 망명을 결심하고 프랑스에서 살기 시작한 첫 해에 쓴 일기 모음으로 주체적으로 떠나는 은둔이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애쓴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파리의 여자들은 정수복 씨의 아내인 심리학자이자 여성운동가인 장미란이 파리에서 생활하며 만난 다양한 파리 여성들의 내면에 숨어있는 상처와 고통, 그리고 환희, 욕망 등을 포착한 책입니다. 파리지행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튀니지 출신 이주민 여성과 자부심과 동시에 마음의 벽에 갇혀 사는 귀족 여성 등 이채로운 인물 군상들이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책입니다. 생리공감은 다큐영화 피의 연대기를 찍은 김보람 감독이 영화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모아서 펴낸 책인데요. 평균 33년간 맞닥뜨리는 생리라는 현실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 위해 생리의 문화사와 함께 자신의 주변의 할머니, 엄마, 친구들 여러 사람들에게 수집한 생리 이야기를 모은 책입니다. 주로는 서양 그림이 중심이긴 하지만 그림 명화를 관한 책 두 권을 잇따라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명화 독서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제대로 그림으로 고전 읽기, 문학으로 인생 읽기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가 익히 많이 보아온 유명한 미술 작품들을 통해서 명작 소설의 세계로 안내를 하는데요. 그 명화 한 점을 꺼내놓고 그와 관련된 고전 문학 작품들의 배경, 줄거리, 그리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읽어내는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화랑, 나의 화가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프랑스의 유명한 화상, 그림을 매매하고 판매하고 그 다음에 매매를 중개해주는 화상이 1907년에 23살의 젊은 나이에 파리 한기퉁에 작은 화랑을 연 이래 처음으로 피카소를 비롯한 입체파 그림을 알아보는 안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고 중개를 합니다. 피카소 입체주의가 어떻게 이 화상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 가치가 평가가 되고 유명해졌는지를 다룬 책입니다. 네, 그리고 생활은 계속된다는 퇴사하겠습니다로 잘 알려진 신문기자 출신 작가 이니카키 에미코가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접하면서 자신도 이런 체제를 유지하는 책임이 있다고 느끼고 전기요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미니멀 라이프에 도전하는데요. TV, 청소기, 전자레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장고와 난방용품까지 포기하는 힘들지만 다른 삶을 발견하는 예상치 못한 기쁨을 담은 책입니다. 우리가 음악을 사랑하는 이유는 물리학자이자 음악가인 존 파웰이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왜 음악이 인간에게 그토록 심오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입니다. 주로 이제 이런 책들을 놓고 또 저희가 어떻게 책들을 소개할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대학과 권력을 저희가 커버로 다뤘는데요. 거의 이견이 없이 일치했습니다. 의미 있는 책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커버 스토리를 다뤘는데 그동안 이렇게 산발적으로 어떤 대학의 의미, 또 해외에서 이제 대학의 이념 이런 다른 책들은 많이 나왔는데 정작 우리나라 대학의 역사를 따로 이렇게 정리하고 대중적으로 읽기 쉽게 만들어낸 책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새로운 영역의 역사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의견이 일치를 했던 것 같고요. 이 그동안의 한국 대학 100년의 역사, 이제 처음에 대학이 이제 일제 식민지에 의해서 이제 일본인들의 이주를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경성제국대학이 이제 세워지고 이후에 이제 해방이 되면서 미군정 하에 이제 한국의 대학 체계를 재건할 때 이 미군정이 그동안 친일파이자 우익 세력이었던 이 대학에 김한란, 유진호, 백낙준 이런 각각 이제 이대, 연대, 고대 초대 총장들을 했던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을 포함시키면서 이 사학이
한국 대학의 전체 70%를 차지하고 또 정책 결정에도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또 권력 집단이 되죠.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에 들어서서는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제 교육 과정까지 이제 결정할 정도로 강하게 이제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또 이제 이승만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이전에는 그 스스로 이제 사학 권력의 감시자가 돼야 되면 감시자이면서도 동시에 사학 권력인 자신들의 인하대학교 그리고 박정희 대학이죠. 대통령 영남대학교를 또 세우는 그런 또 플레이어로서 나오는 그런 지점들이 이제 사람들이 또 많이 잘 익숙하지 않은 그런 지점 과거 역사 사례들도 상당히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에 들어선 이제 어떤 대학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이제 진학률이 거의 80%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시장 논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이 되고 그래서 또 삼성이 성균관대를 인수하는 등 이제 시장 권력이 한국 대학을 이제 지배하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그려내는 책입니다. 이런 책이 없었다는 것도 참 되새겨볼 만한 측면인 것 같아요. 예. 사실 지은이는 그 이유를 인터뷰에서 이렇게 좀 본인의 분석 결과이자 본인의 어떤 의견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죠. 사립대학들이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교수들이 이게 선뜻 이렇게 결국 자기 대학을 비판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신이 상당히 밥줄이 끊길 수도 있는 문제고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 또 흥미로웠는데 이 책이 절반 정도가 그 이승만 정권까지 얘기해요. 분량에. 예. 물론 이제 대학의 형성기에 이런 재밌는 좀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루려고 했던 건가 이렇게 제가 여쭤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이후로는 너무 자료가 그렇죠. 적다. 자료가 없는 네. 거죠. 오히려. 네, 오히려. 근데 올수록. 예, 근데 오히려. 올수록 이제 어떤 각 대학들이 어떤 1차 자료 뭐 이런 것들을 거의 그 남겨두지 않고 또 이제 각자의 대학사 2차 자료죠. 대학사를 이제 썼는데도 그 내용이 좀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든지 뭐 정리를 안 한 곳이 있다든지 뭐 이런 그런 점들이 많아서 뒤쪽은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약한 기록 문화를 또 이제 다시 한번 보여주는 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단지 기록 문화 혹은 기록 정신이 약해서 그랬던 겁니까? 기록이 없다는 건 아마 그 내부에서 기록을 생산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이런 부끄러운 예. 모습들을 남기지 않거나 않으려고 이렇다는 하는 거죠. 얘기인 것 네네. 같아요. 그게 참 대학이라는 게 이제는 저희가 크게 고려하지 않는 대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고려대를 다니던 김혜수 씨가 대학은 죽었다 하는 선언도 하고 뭐 대학에 대해서 외부에서 아무리 비판이 많아도 그냥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대학을 바꾸고자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가치가 없다고까지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좀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학을 정말 어떤 민주 시민을 길러내고 학문을 발전시키는 공간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철저히 무시하는데 오히려 기업의 요구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기업이 직접 두산이 중앙대를 운영한다든가 뭐 성균관대를 삼성이 운영한다는 걸 아예 이제 운영을 하면서 교육 과정을 짜는 데도 있고 다른 데도 거의 일종의 직업사관학교처럼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들로 변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그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어떤 서울대가 아닌 전국의 이제 국립대들을 연결해서 어디서는 뭐 수업을 들을 수 있고 학점을 딸 수 있고 뭐 학교를 마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이 어떤 대학 서열화 이런 것들을 싸우겠다고 했는데 대학의 미래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과연 정말 할 수 있겠느냐는 좀 걱정이 많죠. 그래서 사실 이게 그냥 뭐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권력의 심층부까지 들어와 있는 이 사학 권력과의 정말 혈투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강력한 의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정말 있을지 그럴 전투를 할 역량과 또 이 문제의 우선순위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을 왜 역대 정치 권력이 그리고 지금은 시장 권력이 그렇게 집요하게
좀 통제하고 장악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궁금한 것은 지금 이제 대학 교육을 문재인 정부가 혹은 뭐 현재 정부가 문재인 정부니까 어쨌든 간에 사학 폐단을 차학 비리를 중심으로 한 대학의 폐단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개혁하는 것이 정부 주도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방식의 권력의 개입이 아닌가라는 논리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 과거 바깥에 그런 요구들에 응하지 않는 상당히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는 이 사학 권력들이 자신의 기득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외부의 어떤 감시라든지 어떤 비리에 대한 문제 제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은 사실 자신들이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마치 뭐 상지의 대 사태처럼 그렇게 됐는데 박정희 시기 때 정부 권력이 대학들을 관여하고 했던 것들은 이 대학들을 어떤 산업 발전의 하나의 전초기지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국가 산업 정책의 영향이 좀 컸던 거죠. 그래서 이공계를 뭐 적극적으로 막 인원수를 늘리고 뭐 돈을 지원해서 뭐 기자재를 들여놓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에 얘기하고 있는 이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같은 이제 정부의 이제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경제적인 논리라기보다는 정말 좀 더 이제 대학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본래 이념에 좀 더 다가갈 것인가, 그걸 실현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나오는 정부의 아니라기보다는 대학에 대해서 또 진보적이고 또 그런 이념을 실현해야 된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요구를 해왔던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실현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덧붙여서 저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준 기자 얘기한 부분은 어떤 권력의 지배 도구로서의 어떤 대학의 모습이라면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현대사에서의 어떤 지식인들의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대학에서 자리를 못 잡게 된 이유가 어떤 통제의 대상으로서의 대학이라는 게 또 한 측면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권력은 지식 생산 체계를 한편으로는 이용을 하고 한편으로는 자기에게 반발하지 못하도록 또 통제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온 역사가 아마 이 책에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대학 100년 역사 전체가 이렇게 좀 너무 우울하게 그려진 것만은 아닌가라는 좀 그런 뭐 그게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인 교수가 그동안의 역사를 봤을 때 사회 민주화와 뒤따라서 학원 민주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4.19 혁명에서 이제 학도국단이 그 이후에 이제 철폐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17년 6월 혁명 이후에 전두환 정권 들어서 이제 학생회가 부활하고 교수회가 이제 만들어진 뭐 이런 학내 민주화 자치, 직선제 총장 뭐 이런 제가 도입이 되는 그런 얘기들을 또 하면서 이번에 이제 촛불 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 민주화를 좀 더 진전시키면서 또한 학원 민주화도 같이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긴 하죠.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책에서 말하는 대학이라는 것은 4.19 혹은 뭐 80년대 혹은 뭐 지금도 뭐 촛불혁명을 포함해서 불의에 저항했던 대학생들 얘기가 아니라 고등교육 기관이자 제도로서의 대학을 얘기하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주목한 책은 또 이 책이었죠. 나는 너를 용서하기로 했다. 이게 이제 한 사람이 쭉 집필을 한 것이 아니라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43명 그러니까 용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46명이 이제 자기 얘기들을 보니까 뭐 3-4쪽 이렇게씩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짧은 얘기들로 담은 건데 그 용서에 관한 책이 제법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적지도 않고 찾아볼 수는 있는데 보기에 대부분 지금까지 나왔던 책은 크게 두 갈래로 하나는 기본적인 이론, 딱딱한 철학 이론을 얘기를 하거나 혹은 신학 혹은 종교 아니면은 굉장히 뭐 인간적 어떤 그 당위성 혹은 뭐 양심 혹은 뭐 그 감동 스토리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었는데 이 책은 함부로 용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말라고 한 얘기도 아니고요. 그 구성은 이렇습니다. 일부 복수 대신 용서를 결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부는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찾아온 낯선 평화. 2부 챕터 제목이 참 가슴을 울립니다.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찾아온 평화는 평화인데 낯선 평화, 여전히 자기 몸에 맞는 옷 같지 않은 그런 평화. 그리고 3장의 제목은 용서하는 나, 용서받는 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끔찍한 폭력의 가해자, 내 혈육을 죽였어요. 부모를 죽이고 심지어는 보는 눈앞에서 자녀를 죽였어요. 혹은 뭐 나를 끔찍하게 뭐 이렇게 성폭행을 했어요. 혹은 말도 안 되게 학대를 하고 차별을 했어요. 거기서 받는 그 트라우마는 평생 가도시키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용서하기까지 과정도 고통스럽지만 용서하는 순간 자기가 용서받기도 한다는 뜻이죠. 자기와 상대 가해자와의 화해에 앞서서 자기와 먼저 화해가 되지 않으면 용서하기가 힘든 과정일 텐데 그래서 이 3장 제목도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4부의 제목은 사랑만큼 신비로운 이란 챕터인데 여기에는 이제 그 앞서 3부까지는 46명의 절절한 스토리 경험들을 담았다면 그래서 그 경험들을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저도 읽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만큼 어떻게 공감이 되면서 그 끔찍한 상황들을 어떻게 했을까 저라 같아도 정말 용서하기가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쭉 전한 다음에 4부에서는 지은이가 용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말을 대변하고 이 사람들의 공감하면서 객관적으로 용서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근데 용서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가치인가? 그 전까지 46명의 용서 경험을 전한 뒤로도 지은이는 4부에서 과연 용서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가치인가? 다시 한번 회의를 품어보고 피해자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도덕적 강요로 용서하라고 우리가 마치 은근하게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과연 그게 온당한 일인지 또 이야기를 짚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용서를 결심하게 되었는가? 여기 나온 한 사람 용서 경험자의 이제 말을 제가 굳이 여기서 다시 한번 꺼내보고 싶은데 지은이도 같은 얘기를 할 텐데요. 용서는 매 순간 진행되고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용서 경험자가. 이미 용서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매 순간 용서해야 되는 그때마다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화해하고 자기와를 치유하는 과정으로서의 용서, 진행형으로서의 용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훨씬 더 어떤 당위적인 가치, 도덕적인 교훈 이런 걸 얘기하기보다 직접 육성으로 듣는 그 생생함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고통스럽지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진솔한 그 어떤 뭐 고담준론의 이론 혹은 도덕적 훈계보다도 다가오는 그런 용서 이야기여서 우리 챙결의 책과 북섹션이 책과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나가는데 정말 이 책은 용서에 대해서 한번 골똘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그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이 책의 띠지에 나온 부제처럼 나온 용서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분노와 함께 시작됐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기사 제목도 저희가 그렇게 달아봤는데요. 웬만해서 저희가 책 홍보 문구로 제목을 달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홍보 문구가 아니고 책에 나오는 증언자의 증언입니다. 자기 여동생이 실종된 지 20년 만에 끔찍하게 성폭행당해서 토막살이 됐다는 사실, 입에 담기도 참 끔찍한데, 를 알고 그 언니는 정말 뭐 그대로 주저앉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과정, 그 경험도 속에서 언니가 결국은 범인을 용서해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을 먹어보면 어떨까, 용서하기로 했다도 아니고 용서해보면 어떨까 하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려고 마음을 갖는 순간 또 다른 상상하지도 못한 엄청난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머리를 쥐어뜯고 손톱으로 바닥을 긁고 거의 뭐 창난 상태에 이르기까지 이 굉장한 고통, 그리고 그 가해자를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실제 경험을 이 언니가, 그러면서 이 용서를 하고 싶은 마음을 들었을 때, 아니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용서를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 용서는 죽이고 싶은 분노와 함께 시작되더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아주 단적인 이 용서 경험자들의 그 심리 상태 과정, 고통스러운 과정을 보여주는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 저희 부키 출판사 분들을 만났는데요. 이게 사실 이 책이 재작년에 번역이 이미 끝나고 작년 초에 뭐 거의 1년 전에 나왔어야 될 책인데 그때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공공의적이고 네, 탄핵을 당한 거의 그때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적폐청산에서 그러니까 이런 책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누구를 용서하라는 거냐, 뭐 이러는 뭐 박근혜를 용서하라는 거냐 이런 오해가 있을까봐 계속 미루다가 이제 이번에 1년이 지나서 냈는데 최근에는 되게 타이밍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서지영 검사의 뭐 미투 뭐 그걸 운동이 되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가해자인 그 안태근 전 검사가 하나님이 용서해 줘서 감사하다 뭐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보면서 마치 밀양의 영화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셀프 용서. 네, 셀프 용서를 생각하게 하는 뭐 그런 대목도 있고 해서 그러면 정말 용서란 무엇인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됐던 차에 나와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용서라는 것이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이자 권리이기도 하고 그것은 사실은 사법적 처벌을 포함한 정의와는 전혀 별개의 과정이고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이어서 피해자가 용서한다고 해서 가해자의 도덕적 혹은 뭐 법적 면책은 아니라는 것은 또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주목한 책이 이제 두 권을 같이 묶어서 저희가 외부 필자가 써주셨는데 파리 일기와 파리 여자들. 예, 이게 이제 각각의 책으로서는 사실 따로의 얘기인데 별도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 지은이들 간의 관계나 이 책이 만들어진 과정이 어떤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묶은 거잖아요. 예. 이 두 사람이 2002년에 그 파리로 건너가서 한 6년인가요? 6년 정도 이제 살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셔서 두 사람이 부부죠? 네, 부부로 같이 살다가 오셔서 네. 그래서 이제 정수복 사회학자는 그동안 이 파리의 경험을 가지고 책을 한 3권 이미 또 낸 상황이고 되게 많이 썼는데 그 아내인 장미란 씨의 얘기도 처음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심리학자. 네, 심리학자. 네. 자신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파리에서 여성학도 공부를 했고 네, 여성학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물론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실제 이름은 아니지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쳐서 이제 인물들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신선한 사람, 우리가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을 얘기를 담고 있다 이래서 좀 이 책이 궁금하기도 했었죠. 그렇죠. 네. 제가 기억나는 건 저희 회의 때 아마 조일준 선배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수복 선생님 글이 어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본 것이라고 하면 그 장미란 씨의 글은 파리에서 자기가 만난 외부를 만난 글 이렇게 좀 양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세계 관계가 되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파리라는 가장 자유분방하고 고상한 이념들을 체득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실제로 그러하죠. 그러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의 여성들이 가장 신경 안정제랄지 약물, 스트레스랄지 이런 것을 치유하기 위한 약물을 가장 많이 복용한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현상에 주목해서 제목을 이제 제가 달았는데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파리 여성의 핸드백 안에 약병이 있었다 이렇게 좀 재미있게 좀 달아보려고 했는데 좀 오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거봐라 파리 여자들 뭐 페미니즘이니요 그 뭐 자유니 뭐 시몬누 보부아르니 뭐 이런 거 하다가 결국 걔네들도 뭐 정신병이 걸려서 약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고. 그래서 아 어머니 그게 아니고 사실 이게 또 그런 면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신 건강이 우리 관리해야 될 대상이고 어떤 이거를 부끄럽거나 뭐 아니면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정말 치료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렇죠. 민감도가 더 높다고 할 수 네, 있는 그럼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누가 손가락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선진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복용하는 비율이 높다고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다면적으로 좀 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짧게 소개하자면 이런 책을 저희가 학술 머리로 다뤘는데요. 네, 짧게 이게 좀 소개하지 네. 못할 것 같은데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 네. 책이 작년 11월에 나왔는데 네. 몰랐어요. 안 알려주셨죠? 네, 안 알려주셨어요. 출판사에서. 원래 이게 네. 출판사에서 보통 신간이 나오면 네. 신간을 이제 언론사에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안 보내줬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이 출판사 대표분을 만나 뵙게 됐는데 갑자기 쓱 그래서 이런 책도 있었어라고 하시길래 화들짝 놀라서 보니까 한때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그 회자가 됐고 굉장히 중요한 이론으로 평가를 받는 세계 체제론을 만든 이제 이메뉴얼 월러스틴의 대작 시리즈 중에 신간이더라고요. 그래서 22년 만에 나온 거라 좀 지난 책이지만 통례를 좀 깨고 이번에 좀 소개를 했었고요. 이 월러스틴의 근대 세계 체제로는 사실은 너무 많이 알려지고 유명한 책이어서 이미 끝난 걸로 오래전에 나온 걸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실은 고백하건데 이거 고백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쨌든 저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단행본으로 나와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말 놀라운 것은 내일 모레 팔순을 구순을 네. 바라보는 노학자가 지금도 집필하고 있죠. 열렬하게 이 책을 집필하고 있다는 거. 지금 4권이 나왔고 지금 5권, 6권, 7권까지 쓸 계획이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일종의 경외심이랄까요? 예,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세계 체제론 자체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 책에서는 이 세계 체제론이 팽창이 되는 전국에서 무엇을 좀 자기가 봐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목한 건 이제 지문화, 지오컬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계 체제를 떠받치는 어떤 이념적인 문화적 배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로써 중도적 자유주의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뒤에 그 유럽에서 이제 다양한 이데올로기들이 나오잖아요. 보수주의가 나오고 자유주의가 나오고 뭐 이보다 더 나아가 사회주의가 나오고 이 이론들이 경합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최종의 승자는 자유주의였다. 그래서 그 가운데 포지션을 딱 장악을 하고 그게 이제 근대 세계 체제의 어떤 배경이 되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뭐 책에 좀 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저희 지면은 일단 대략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른 언론사들은 어떤 책들에 좀 주목을 했었나요? 이번 주에 이제 다른 일간지들을 보면 서로 많이 그 엇갈렸죠, 엇갈렸죠. 네. 좀 대학가 권력이 그나마 좀 몇 군데에서 좀 공통적으로 많이 좀 다뤄졌고요. 그리고 이제 문명과 식량, 그리고 한국에 온 괴짜노인 크럼프, 그리고 나는 너를 용서하기로 했다, 이런 책들이 좀 공통적으로 좀 다뤄졌던 것 같습니다. 뭐 한국일보가 공기의 연구 아까 소개해 주신 이 책을 머리로 쓴 것도 좀 인상적이었고요. 저희가 다루진 않았는데 이 책도 주목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문명과 식량. 미국의 생태학자이자 환경학자고 지리학도 공부했던 미국 맞죠? 네. 콜롬비아 대. 네네. 예. 학자가 쓴 책인데 인류의 역사를 식량이라는 키워드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식량을 구하기 위한 과정을 중심축 삼아서 인류 역사를 살펴본 책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의식주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인데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기본은 식이죠. 채집 경제, 뭐 과일을 따먹거나 뭐 좀 비교적 잡기 쉬운 동물을 이제 사냥하거나 그러다가 농경을 발명 혹은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정착하고 그러나 여전히 생산량은 부족하고 그래서 야생동물을 길들여서 가축을 키우기 시작하고 가축을 키우는 과정에서 부산물들, 유제품을 포함한 부산물들을 얻기 시작하고 그래서 발생하는 질병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농약을 발명하고 그래서 거름을 처음에는 인분을 중심으로 한 천연 거름이죠. 쓰다가 화학 비료를 발명하고 그다음에 소독제를 발명하고 DDT 같은 먹거리를 둘러싸서
쭉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생활 양태는 어떻게 바뀌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발명을 했고 또 그것이 역작용으로 어떤 역으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고 이런 과정들을 쭉 이제 살펴본 책인데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어떤 뭐 지역에 따라서 음식의 색특성 거기서 나는 기본적인 식재료 특성에 따라서 어떤 식의 문화 혹은 문명들이 각기 다양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하는 모습들을 쭉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책입니다. 식량으로 쓴 비키스토리라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저번에 소개했던 그건 국내 저자 책이었는데 네. 사피엔스의 식탁 뭐 이런 책이랑도 좀 겹쳐 보이는 책이네요. 예. 그리고 또 아쉬운 책들이 몇 개 있죠. 미술관에 관한 수학자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건 또 국내 저자 책이래요. 미술관에 관한 수학자를 쓴 지은이의 직업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수학자입니다. 수학자죠. 네, 수학자가 이렇게 미술에 좀 관심이 있고 저희도 있나 봐요. 그래서 미술관에 수많은 그 명화들, 뭐 루벤스의 그림도 있고,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도 있고, 미켈란젤로의 그림도 있고, 수많은 명화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조각상들도 있죠. 이 그림이나 조각상을 보면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수학적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겁니다. 모르면 보이지 않지만 알고 보면 딱 보이는 그런 수의 세계들, 수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책인데 의외로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거리를 바꾸는 작은 가게. 예, 요거는 이제 요것도 서점 얘기죠. 교토 게이분샤라고 교토의 한적한 마을 이치조지에 있는 그런 작은 서점인데요. 이제 이 지역의 일부로 찾아오게 만든 게이분샤라는 작은 서점의 점주인 호리베 아스 씨가 자기가 이제 서점을 키워낸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좀 독특한 큐레이션을 해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좀 발견의 기쁨을 제공하는 공간이면서 그 이 지역 사회 동네와 함께 호흡하는 소통의 구심점이 되었던 그런 얘기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 서점과 어떤 그 문화가 있는 골목과의 공생 뭐 이런 걸 좀 다루고 있고 일본 서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출판계에서 많이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했던 그 모리오카 서점 얘기 황야의 헌책방 이런 거랑 좀 같은 시리즈로 좀 주목해 볼 만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2월 둘째 주 나온 신간들을 살펴봤고요. 뭐 그 일간지들이 다룬 책들이 다 많이 갈렸었잖아요, 이번에. 이런 것처럼 뭔가 딱 집중하기 어렵지만 그만큼 좀 풍성한 책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왔던 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독자들한테는 훨씬 선택의 폭이 넓고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저희들끼리는 이 얘기를 하면서 위안을 하죠. 그래서 저희들 책이 선택이 너무 독특하다 그러면 아 이번 주 독자들은 만족하셨을 거야 이러면서 어쨌든 다양하게 기여를 했어 이런 느낌으로. 예. 근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에서 저희들이 소개하지 못한 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작게 자주 작은 단시전으로 소개한 책도 많고요. 한겨레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내는 북섹션에 수십 권의 책이 나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서점에 가는 것. 그렇죠. 아이들 손잡고 네. 서점에 가서 나들이도 하고 하는 거 참 기분이 좋습니다. 서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거리를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예. 예, 저희는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